네, 여러분 쭉 쉬셨나요? 제가 아까 마이크 안 켜고 떠들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 쉬는 시간 알리는 안내였습니다. 네, 저희 한번 기지개 크게 한번 키고요. 오늘 우리 2시간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지개 키고 우리 어깨 근육도 좀 풀고 네, 그리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비디오 켜주시고요. 저희 남은 2시간 동안은 이제 최진규 매니저님께서 저희가 안내된 제목이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었는데요.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량이 중요한가 해서 역량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규라고 합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들리는 음성이 없어서 매우 답답하네요. 네. 제가 그 앞부분에 조금 들어와서 미리 좀 봤는데, 얼굴을 가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얼굴을 가리신 분들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고요. 네. 아마 그 이틀차 또 저녁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저는 단방향으로 강의를 계속 전달식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사업하실 거 아니죠? 직장에서 기업인으로서 성장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실 텐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회사 생활을 조금 더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22년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휴가를 낸 거를 말고는 단 하루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2003년에 취업을 해서 뭐 저는 TV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거든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요. 그러다가 뭐 기술 기획도 하고 뭐 양산 제조 지원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뭐 교육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로 이제 경영 지원 직군 약간 스텝 조직에서 인턴을 경험하시고 향후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실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계시거나 혹은 할 예정이실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명사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역량, 그죠? 근데 역량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공감을 이루지 않은 그 단어를 어떻게 그 육성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역량이 뭔지 좀 정확하게 기준점을 찾고 역량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역량이 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마 상당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역량이라는 뭔지 이해를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역량이 대부분의 그 우리의 수행의 문제죠. 이게 뭐냐면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어느 정도 배우셨을 거예요. 문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특히 경영 지원이나 스텝 조직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공학적 문제나 자연과학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대부분 수행의 문제예요. 사람의 수행,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이 수행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제가 딱 도구 하나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주변의 수행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 5시 45분까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귀국을 했어요. 제가 홋카이도,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만 하는 섬이에요. 거기 이제 홋카이도 대학교 박물관에 잠깐 들렀는데 저는 이제 계속 여러분 생각밖에 없죠. 저는 이 지금 오늘 보여드릴 이 강의 자료를 이전에 어디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며칠 동안 이제 고민해서 만든 자료들인데 홋카이도를 뭐 출장 차원에서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제가 되게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그 윌리엄 클라크 교수라고 미국인이죠. 예, 전 일본을 찬양하자라는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농업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홋카이도 대학교의 전신 그 삿포로 농학교 초대 교장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학교를 떠나면서 한 얘기 중에 보이스비 앰비셔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일본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조금 각색되긴 했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다라는 거가 조금 흥미가 있었고요. 그 대학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홋카이도가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한 5도, 기온이 영상 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나무들이 앙상하고 지금 밑에는 거의 잡초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요거 딱 하나만 꽃이 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하나만 폈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저 추운 날씨에 차디찬 낙엽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피지 못하는데 이 꽃이 저 낙엽을 이불 삼아서 뚫고 저렇게 혼자만 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역경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이게 제약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불 삼아서 동력 삼아서 한번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자세 한번 가져봐도 좋겠다 싶어서 굳이 쪼그려 앉아서 이걸 찍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얼굴 공유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직도 많이 얼굴 공유 안 하셨네요. 뭐 집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신가요? 네. 나중에 질문 드릴 겁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양이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문제 중에 가장 자주 접하는 수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잠깐만요. 네. 영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매우 어렵고 금방 지나갑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영양 이야기. 영양의 개념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 학당일까요? IQ 검사가 등장했던 1905년경일까요? 아니면 교수체제 개발 방법론인 ISD가 등장한 1960년대? 언제일까요? 정답은 1970년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영양의 개념을 제안하고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ISD는 1960년대에 이미 활용되고 있었으니 우와, 영양은 의외로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네요. 1973년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 테스팅 포 컴피턴스 레더 댄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지능검사에 대한 영양검사의 우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적성과 지능검사 중심이던 학계로부터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는데요. 전통적인 학업 적성 검사나 성취도 검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검사들은 업무 성과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했다.
둘째, 소수민족, 여성 및 하류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무 선거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인종이나 성,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역량의 변인을 밝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중거표본을 사용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극명한 성공을 거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비교해서 성공과 연관된 특성을 규명했습니다. 둘째, 성공의 원인이 되는 사고와 행동을 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검사나 자기보고식 설문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반응적인 측정 방법이라서 주어진 안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려면 실제 상황에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혹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행동했던 것을 파악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맥클랜드 교수의 방법론은 미 국무성의 해외 공보 요원과 매사추세츠주의 대미 서비스 직원을 선발할 때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1970년대 초 해외 공보 요원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무성은 시험을 통해 선발을 했는데요. 이 시험에는 중대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시험 내용은 주로 미국사, 서양사, 영어, 정치, 경제학으로 구성되어 소수민족과 하류계층 출신자들의 합격 가능성이 희박했고 적성검사나 기초지식검사가 차후의 업무 성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된 요원은 미국 내 소수민족을 대변하지 못했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적성검사와 지능검사의 대안으로서 적용했던 방법 중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행동사건 면접, BEI 기법입니다. BEI는 과거 플라나간이라는 학자가 인간행동 관찰을 위한 방법으로서 중대한 긍정, 부정적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는 크리티컬 인시던트 메소드, 중대사건 기법을 발전시킨 방법인데요. 우수한 업무 수행자와 평범하거나 무능한 업무 수행자 집단을 증거 집단으로 선정하고 피면담자에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단편 소설의 형태로 설명하게 하고 면담자는 취재 기자처럼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상황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과거의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수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우수한 해외 공보 요원과 평범한 해외 공보 요원을 구분짓는 역량은 인문화 간 대인 감수성,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정치적 네트워크 학습 속도와 같은 학교 공부와 관련이 없는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과업을 분석해서 검사를 만들고 측정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분석해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1973년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에 이어 역량을 연구한 학자로서 1980년대 보야치스, 1990년대 스펜서로 이어지며 역량에 대한 연구는 지속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스펜서는 역량의 내적인 특성으로 5가지 유형을 제안했는데요.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아이스버그 모델입니다. 지식과 기술은 가시적이고 표면적이어서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고 자기 개념, 특질, 동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자기 개념은 중간 정도의 깊이에 위치하므로 자신감과 같은 태도나 가치관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긴 하지만 훈련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특질, 자기 개념을 통해 기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행동이 업무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 모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역량을 정의했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는 성과와 연계된다는 점, 그리고 수행 결과가 관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연적이지 않고 지속성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역량을 인재 선발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인종, 연령, 성별 등 편견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채용뿐만 아니라 배치, 육성, 평가, 퇴직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답니다. 잘 만들었다, 그죠? 네. 어, 지금 되게 학자 얘기도 나오고 좀 이론적인 그 아이스버그 모델 같은 것도 나왔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굳이 왜 잠깐이라도 알아야 되냐면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그 우수한 젊은 분들, 그러니까 루키 같은 분들이 알아야 하냐면 보세요. 기업에서 기업 활동은 요즘에 우리가
주로 이제 인재의 역량을 가지고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죠. 특히 이제 IT를 많이 활용하고. 자, 보세요. 입사를 한다. 그러니까 채용을 한다. 그때 기업에서는 누굴 채용합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 채용하자. 네. 기업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온보딩은 왜 하죠?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역량에 맞게 올바른 부서에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당연히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죠. 혹은 현재의 역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목표에 달성했는지 연말에 평가를 하잖아요. 반드시 연말에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스타트업들은 뭐 거의 뭐 월별로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평가를 해요. 일을 잘했는지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역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내 역량이 3점이네, 4점이네 라는 식으로 관찰을 당하실 거예요. 저도 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량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직무를 해보시면 어떨까? 조금 더 맞는 직무 쪽으로 이동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역량에 더 맞는 사람이 오길 기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기업 입장에서 역량의 덩어리고요. 우리 직원들의 경험은 전부 다 역량이 결부되어 있다. 부정하십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역량을 기업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역량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제가 골라봤습니다. 성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뭔가 알고 있어. 내가 똑똑해. 그건 성과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과 중심적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연적으로 공을 차서 골을 넣었어요.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반복적으로 매 경기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그걸 우리는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관찰 가능하다.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아는 것 같아라는 추정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 예를 들어서 말을 했다. 뭔가를 만들어냈다. 기술을 했다. 관찰 가능해야 측정 가능하고 누가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관찰 가능한 게 역량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역량을 어떻게 관찰하고 도출할 수 있었을까요? 요거를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70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핵폭탄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뭐 움직이고 인공위성을 쏘고 이때도 역량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70년도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 가지고 있어요? 지능이죠, 지능. 지식, 지능. 그래서 역량은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까 BI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예, 그래서 행동 사건 면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역량을 당시에 정리를 했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행동 사건 면접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업에서 누군가 그러니까 뭐 피면접자죠. 피면접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 공부했겠어요? 기업의 HRD 하는 사람 뭐 공부했겠어요? BI 공부했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면 당연히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자, 과거에 BI를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랬어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뭐예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떤 답변이 나오냐면 머릿속에 이상적인 나를 그려놓고 예쁘게 답변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준비된 답변할 거잖아요. 근데 BI는 행동 사건 면접, 과거의 나의 행동을 탐침 질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이 서서히 뽑혀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직접 하신 역할은 뭐셨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 수행하신 결과는 어땠어요? 다른 사람은 그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과거의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식과 스킬과 에티튜드들이 뽑혀져 나오죠. 그러면 이 BI라는 방법을 가지고 기업의 면접관들이 요런 스타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들 면접을 봐요. NC소프트에서 면접관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도 요 스타 프레임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모두 듣게 했고요.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단일 프레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프레임들을 이용해서 면접관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시츄에이션, 타스크, 액션, 리절트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역량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배우고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가이드를 했을 때 우수한 답변의 프레임은 뭐가 될까요? 미리 스타 프레임으로 나의 역량을 어필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량은 어, 누가 언제 만든 개념인가요?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죠. 이렇게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 보야치스 스펜서로 가면서 진화되고 계승되고 그래서 역량이 구체화됐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또 경영 지원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아이스버그 모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혹시 뭐 교육공학 학사, 석사 하신 분들이면 보셨을 수도 있고 어, 공부 안 하고 술 드셨으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요. 요거 보시면 요 왼쪽에 보시면 그 빙산이 하나 있네, 그죠?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빙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스킬하고 지식은 눈에 보여요, 그죠? 근데 더 많은 부분이 어, 자기 개념, 특질, 동기, 그러니까 잘 바꿀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물 밑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스킬하고 지식은 드러나고 개발이 용이하니까 뽑고 나서 어느 정도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접이나 채용의 도구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의 성향, 뭐 셀프 컨셉, 특질, 동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확인도 어렵고 키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합니까? 진단 같은 거 해보셨죠? 기업 들어가기 전에 자기 성향이나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MBTI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든 채용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물 밑에 있는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뽑고 나서도 잘 안 바뀌니까. 이해되셨죠? 역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니요, 글로벌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초기에 학자가 바라본 역량이에요. 그러면 궁금해요. 에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까요? 자, 요거는 서울대 교수진이 쓴 책을 제가 촬영해 왔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드러난 부분, 날리지하고 스킬하고 애티튜드요. 요 세 개의 차이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있어.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생겼네요. 저 위에 요거, 요거. 요거. 성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게 좀 더 하나가 생긴 것 같아. 그죠? 그냥 뭔가 알면 안 돼. 성과 중심이야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애티튜드가 포함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건 학교의 얘기잖아요. 그럼 기업들은요? 자, 우리나라 3대 기업 중 하나의 연수원에서 HR과 HRD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재 한 페이지를 찍어왔습니다. 다른가요? 비슷하죠. 성과 중심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그리고 요거는 밑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채용 시 미리 고려해야 좋아. 왜? 개발이 어려우니까. 기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역량을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세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어, 역량은 뭐 그 반복적으로 보여야 되고 관찰 가능해야 되고 성과를 지향하는 것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역량이 정확하게 뭐지? 그거는 이렇게 세 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KSA 이게 그 코리아 뭐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 뭐 한국 표준의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KSA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날리지는 노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수학 공식을 암기했다. 그건 내가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손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knowledge는 knowing이고요. 스킬은 doing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스킬입니다. 그리고 attitude, value, 가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아우르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적인 습관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누군가 수영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건 어쨌거나 스킬일 거예요. 그가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반드시 수영 스킬이 뛰어날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스킬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수영하는 걸 봐야 돼요. 영법을 연구한 지식이 있을 뿐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애티튜드가 있다면 아마 연습해서 스킬도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KSA.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난리지든 스킬이든 뭐 그 애티튜드는 쉬우니까 요거 빼고요. 난리지든 스킬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 대상을 가지고 요거는 난리지고 요거는 스킬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답 없습니다. 이건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생각은 아마 일리가 있을 겁니다. 야구 투구 폼에 대해서 얘기를 빗대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널리지는 그 팔 각도라든지 근육을 쓰는지 아니면 어깨 팔꿈치 근육을 쓰는지 이거에 따른 지식 같은 것이고 스킬은 그것을 몸에 익히는 자기만의 방법이라든지 타고난 운동 신경 같은 거를 스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스타벅스 쿠폰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족족 다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든 5시 45분까지 더 일찍 끝내드릴 의향은 없고요. 저는 최대한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파트에서 세 분,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세 분 골라서 따로 제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3년 정도 사회기업 형태로 취업 컨설팅, 뭐 사회 초년도 컨설팅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에 보내드린 학생분들도 많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앞 세션 세 분, 뒷 세션 세 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별도로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별도의 제 옵션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저 다른 의견 한 혹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 그거를 엑셀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엑셀로 기, 기능들? 그런 거를 아는 거는 논리지 같고, 그것을 맞습니다. 적용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을 스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고요. 저 혼자 박수 치겠습니다. 너무 잘 이해하셨고, 요거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 기업의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컴피턴시를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로 나눠가지고 이 역량을 정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되게 공허한 얘기 드렸어요. 기업의 자료 실제 보여드릴 겁니다. 기업과 기관에서 역량을 실제로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영국의 한 기관입니다. 자, 전략 플래닝을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를 나누고 스킬을 쪼가고 그 다음에 코드를 나눠서 또 레벨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이거 오래 보여드릴 이유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미국 이거 IEEE인데요. IEEE 요게 뭐 2004년 버전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아직도 이거 개편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뉴 버전이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주로 이제 IT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아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어떤 지식 체계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구조화를 해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요구사항, 그러니까 requirement만 가지고 따로 또 밑에 또 브레이크다운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해놨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혹은 뭐 기관에서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를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잘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항목들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어떤 뭐 차량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차량을 개발하는 그 방법론에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했는지 그런 개발 방법론에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집어 넣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한국 이거 뭐 소프트웨어 진흥원 그다음에 이런 몇 가지 기관에서 협업해서 만든 자료인데 프로젝트 관리라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놨네요.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안서를 써야 되고 PM박 이거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이니시에이션 프로세스 그룹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요게 곧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한다라는 얘기일 거잖아요. 이렇게 다 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 공무원들 뽑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마케팅 기획 직무 중에서 마케팅 기획이 가져야 할 역량을 총 6개로 정의를 해놨네요. 이 기업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6개로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요 중에서, 네, 요렇게 역량을 정의하는 것도 이제 별도의 방법론이 있고 한데 지금 다룰 것은 아니고요. 유통 전략 수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통 전략 수립이라는 역량 하나만 가지고 요걸 어떻게 분해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마케팅 기획이라는 직무에 유통 전략 수립이라는 역량은 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망 확충과 유통 채널별 최적화된 믹스 운영 전략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이 유통 전략 수립이라는 역량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고요.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적혀 있네. 그죠? 그러면 유통 전략 수립이라는 역량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뭘 알아야 된다? 이런 지식을 알고 있길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스킬을 장착하고 있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적이길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 레벨을 정의를 해놨네요. 위에 적혀 있는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를 가지고서 다시 어, 5개의 레벨로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유통 전략 수립 팀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유통 전략 수립을 아니 그 뭐 마케팅 기획 팀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저희가 뭐 한 2,500 정도의 급여로 해서 한 뭐 인터미디어트한 수준의 뭐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의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역량 요소를 검토해서 요 레벨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한 3레벨 정도면 될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정량화해서 대화를 하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량화된 역량의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공감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정책들을 운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쭉 혼자 열심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끊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요거 자세히 보셨었나요? 학생들이여 야망을 가지세요라고 해서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질문이 결국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 예. 그 앞에 역량이나 이제 역량을 뭐 지식이나 스킬, 뭐 애티튜드와 같이 굉장히 이제 체계화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좀 사실 실제로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체계화된 방법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 해 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체계적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좀 맞습니다. 효율적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FM대로 그러니까 아주 그 빠짐없는 그 어, 그러니까 정통의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간소화할 것인가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한 150%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LG전자가 8만 명이거든요. 해외 6만, 국내 3만 정도가 돼요. 한 8만 명이 넘네요. 그 정도 기업은 저런 것들이 동작하고요. 어, 제가 있었던 NC소프트가 지금 5,500명 됩니다.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간소화되어 있어요.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존재는 합니다. SK 당연히 있겠죠. SK는 뭐 워낙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업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30명짜리 기업들, 그리고 뭐 한 80명짜리 기업들의 뭐 인사 제도를 뭐 그려주고 이런 거 컨설팅을 하고 몇 번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어떤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필요한 간단한 기술 정도만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위에 한번 볼까요? 요 위에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가지고 갈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뭔가 줄여나가기 위한 기획은 다 안 상태에서 줄이는 게 올바르다.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뭐 준비해 주신 쿠폰 당연히 기프티콘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나 그 지식 얘기가 나오죠. 의로움이라는 거, 어떤 가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시키길 기대하잖아요.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킬일 것 같고요. 성과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야망을 품어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라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 클라크 교수가 떠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학생들아, 역량을 좀 키우세요라고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 쉬고 몇 시까지 쉬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시계.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에요? 40분이군요. 그러면 55분에 다시 만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진짜 배민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주십시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역량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애티튜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지식이나 기술은 상대적으로 측정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태도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량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측정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주로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태도를 측정하는 게 역량 파악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고 역량 파악이 효과적인지라는 질문 말고요. 그 앞에 또 하나 질문이 있었던 거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그 질문입니다. 그거 하면 될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보면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학자들은 스킬하고 지식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교수들하고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애티튜드가 슬쩍 그 수면에 있던 사람들을 수면 위로 쓱 끄집어 올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여기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선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사회화되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애티튜드를 어,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끔 바꾸겠다라는 의지치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머서, 맥킨지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 할 때 보면 애티튜드를 행동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티튜드도 어쨌거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되게 상냥하고 낮은 톤으로 차분하게 말을 잘해요. 그럼 저 사람은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그 성향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관찰된 결과다. 그걸 가지고 애티튜드도 추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조직에서 그런 모습을 퇴직 전까지 보여주길 기대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의 애티튜드의 본질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저 질문 하나 피곤하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물론입니다. 사실 아까 행동사건 면접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바로 전 떠오른 게 어떤 신영양검사 같이 그런 걸 해본 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완전히 그 형식이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양검사에 대한 원성이 정말 자자한데, 그런 영양검사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SK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SK 뭐 리더십 진단이라는 SK에서 만든 진단 도구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하고 동작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혹 제가 경험한 혹은 관찰한 어, 적지 않은 기업들의 채용 시점에 사용하는 진단 도구 그리고 채용의 그 면접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뭐 AI 도구 이런 도구들이 어, 어떤 그 관문으로서 그냥 절차를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활용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이 진단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단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박사까지 심리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내에 들어와서 역량 도구를 뚝딱뚝딱 실제로 도잉해서 만들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 진단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배포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만 아예 직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도구는 그래서 저는 의미 있고 잘 동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괜찮았나요? 좀 어색하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아, 예. 아니, 네, 좀 예민할 수도 있는 그리고 좀 그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막 기술을 동원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너무 형식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의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매우 어색하게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해야 될까요? 어, 네. 그, 지금 이 역량 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나누는 항목이 될 수도 있지만, 막 기업을 실제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자기가 역량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직원 경험에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왜 역량을 알아야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저는요, 여기 SK에서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학습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사가, 어, 최소한 1년 단위로 내가 어떠한 영역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라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요. 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 이러이러한 교육을 갈 거고 요러요러한 코칭을 받을 거고 요러한 책을 볼 거예요 라고 기술을 하고요. 내 상사하고 합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학습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하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원을 획득한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돈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회사는 제가 성장함으로써 더 나은 산출물을 회사는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더 나은 산출물은 회사가 돈을 버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시 저에게 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겠죠. 학습을 위한 시간과 비용. 그래서 입사하시고 나서도 이 역량이라는 키워드는 꾸준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부족한 역량이 뭔지, 또 내가 강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더 강화할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민하시고 최소한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회사하고 합의하셔서 살아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역량은 한 켠에 끼고 사셔야 될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강점을 볼 수도 있지만 부족한 점을 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긍정적인 쪽에서도 이게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물론입니다. 이 경영에서요, 예전에는 문제 해결적 접근만으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점프가 굉장히 좋아요. 파워가 좋아요. 근데 연기력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총점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접근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기업에서도요. 그래가지고 그걸 표준치로 만드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은 중요하겠죠. 그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가이드하고 학습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더 바뀌어가는 경영의 기조는 강점 혁명, 긍정 혁명,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연아 사례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점프가 강하니까 점프를 더 연습을 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득점을 더 하도록 하는 접근도 기업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점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그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을 하는 방식도 근래에는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질문 중에 핵심은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를 뭐 나쁘게 쓸 건 없죠. 어쨌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이고 자원이고 소중한 인력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성과 평가자, 그러니까 팀 원이시라면 팀장님이시겠죠? 팀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부족하니까 요거는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거는 뭐 이런 교육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혹은 요거는 이 업무를 수행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그 배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피드백을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뒤에 내용은 간단한 실습이 있고요. 이렇게 뭐 설명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제 다들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침침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 눈 좀 이렇게 개운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 45분 전에 맞춰드릴 의향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 본인의 나이만큼 손을 아주 강하게 비빈 다음에 요 손 중앙 요거를 가지고 이제 눈에다 대서 이제 눈을 개운하게 하는 그 방법인데, 자, 나이만큼 한번 세게 비벼볼까요? 근데 냄새 맡지 마세요. 냄새를 왜 맡으세요? 닭똥 냄새 나게. 이렇게 하고 눈에 살짝 대보시고. 자, 어떻게 좀 눈이 조금 개운해지셨어요? 어, 자,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새 눈이 침침해서. 자, 다 같이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수행 문제의 해결입니다. 앞서 아주 그 훌륭한 강사님으로부터 로지컬 띵킹하고 문제 해결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와 대응력들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정의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지라고 합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문제 정의하는 걸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문제를 2개 빠르게 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그 문장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기업인이에요. 제가 이 BMW 서초 지점장이에요. 그런데 A라는 영업사원이 한 달에 3대의 차량을 팔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대의 차량을 판매했어요. 기업 입장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 문제를 정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문적인 상황, 인문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를 마주하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어떠한 상황을 정량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셨을 때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이슈가 0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지점장인 제가 3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업사원분이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여기 치신 부분도 너무 좋고요. 어, 우와, 세대에서 한 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 감소라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네, 말씀 맞고, 네, 쭉 말씀 좋고, 60% 감소, 다 좋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괜찮아요. 예, 다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괜찮아요. 2대 낮은 거.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전영훈님이세요. 자, 기대 빼기 현수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려면 숫자 2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를 못 팔아서 문제예요 라고 하면 한 달에 자동차 3대를 만들게끔 그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2대만 더 팔 수 있게끔 그 갭만 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 문제를 정의할 때는 항상 정량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수학적으로 기대 빼기 현수준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영웅님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답변을 주신 분들도 기프티콘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개수는 되실 것 같아요. 네. 전체 다해? 네. 안 됩니까? 네. 안 된다네요. 네, 몇 명 고르셔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정확한 답변 주신 전영훈님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 주신 분과 정확한 답변 그 두 분께 드린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결이 다른데 다른 그 약간 그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다른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제가 친구의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뭐 결혼식 제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결혼식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다. 제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급히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5시까지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고속도로에 그 큰 웅덩이가 하나가 있어서 제 차가 그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서 차가 전복이 돼서 제가 그 갓길에 차가 전복이 돼서 놓여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죠? 여기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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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표현만 달랐지 다 맞으셨어요. 네. 그냥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웅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과속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과속을 했다, 막 웅덩이 얘기했다,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어, 결혼식에 제 시간에 못 가는 것 그냥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시면 어, 회사 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 그러면 뭐 다들 잘 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 주신 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가장 정확하셨던 분이 너무 많네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만 우선 드릴게요. 사실 오정민 님도 웅덩이라는 그 단어를 쓰셨을 뿐이지 늦게 간다는 그 사실을 문제로 말씀하셔서 맞아요.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일반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지원이나 뭐 스텝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주변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들은 주로 뭡니까? 자연과학적 문제일까요? 중력 가속도 보고 뭐 내가 해결을 못해서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일 겁니다. 인간의 수행 문제고 인간의 성과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요. 그래서 수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론적으로 길게 풀지 않을 거고요. 도구 하나만 가지고 스킬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